스텔스기 하면 멋진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 II를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 미국은 스텔스기 개발에 오랜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1970년대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 F-117을 개발했습니다. F-117은 70년대에 설계돼 80년대에 운용됐지만 2008년에 퇴역했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은 13년 전에 퇴역한 F-117이 다시 미군에 복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F-117은 어떤 전투기일까요? 왜 20년 만에 퇴역했으며 왜 이제 다시 복귀하는 걸까요? 먼저 뉴스를 살펴보죠. 미 공군 주방위군 제144 전투비행단은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F-117 두 대가 9월 13일 프레즈노 공군기지에 도착하며 같은 비행단의 F-15와 함께 일주일간 공중전투 훈련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트로이 헤브너 비행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초청해 일주일간 훈련한 최초의 공군 부대가 되는 건 매우 영광이다. 데이비드 알라만둘라 프로그램 장교도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각 참가자에게 놀라운 가치를 제공하고 실제 환경에서 어려운 전술을 테스트하는데 새로운 도전을 제공할 것이다. 실제로 올 1월 미 공군기동 사령부는 매우 특이한 명령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KC-135 급유기가 13년 전에 퇴역한 F-117의 공중 급유 작업을 하도록 승인한 겁니다. 이 명령은 F-117이 미 공군 편제에 다시 돌아왔음을 실증합니다. 그렇다면 F-117은 왜 미군 편제에 돌아왔을까요? 설마 전장에 투입돼 전투하는 걸까요?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스텔스기 기술의 확산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Su-57, J-20 등 스텔스기를 보유함에 따라 미군은 스텔스기에 대적하는 전술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에는 가상의 적 부대가 있습니다. 가상의 적 부대란 미국 전투기가 미국 적을 가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상의 적과 비슷한 전투기를 사용하며 적과 비슷한 도색을 하기도 합니다. 미 해군의 가상의 적팀에 사용하는 기종은 FA-18 호넷입니다. 이 전투기는 소련과 중국의 도색을 칠해 멀리서 보면 Su-27과 Su-30처럼 보입니다. 미 공군의 가상의 적팀에 사용하는 기종은 F-15와 F-16입니다. 이 전투기들은 4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가상의 적은 5세대 전투기인 J-20과 Su-57로 가상의 적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은 5세대 전투기인 F-35를 대규모 교체 중입니다. 지금 가상의 적을 교체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F-35를 가상의 적으로 사용하긴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F-117을 다시 운용하는 건 매우 합리적입니다. F-117을 가상의 적으로 사용하면 기동성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스텔스 기능 면에서 어느 정도 대항 훈련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F-117은 전투기 부대에 가상의 스텔스 적을 제공할 뿐 아니라 조기경보기, 지대공 미사일 부대, 레이더 부대에 가상의 스텔스 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음속 순항 미사일을 모방해 해군에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니미츠 항공모함 훈련 중 F-117이 등장했습니다. 미 공군의 레드 플래그 훈련 중에도 저공 비행하는 F-117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순항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117은 세계 최초로 완전한 스텔스 기술로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독특한 공기 역학 구조를 기반으로 전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이 본층 크기인 0.01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F-117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F-117의 출현은 소련 과학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964년 소련 과학자 우핌체프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물리적 회절 이론에 의한 예강변 파동론이었죠. 그는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물체의 반사 강도는 물체의 크기와 상관이 없고 예각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그의 이론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대형 항공기도 레이더를 피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핌체프의 이론은 소련 당국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바다 건너 미국 연구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주목한 건 록히드 마틴의 스컹크 웍스였습니다. 스컹크 웍스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발전된 무기를 개발하는 곳으로 블랙버드, U-2 정찰기 등이 스컹크 웍스에서 제작됐습니다. 1970년대 록히드 마틴 과학자들이 과학 논문을 살펴보던 중 소련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1973년 F-117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됐고 4년 후인 1977년에 F-117은 첫 비행에 성공해 1982년에 공식 인도됐습니다.
F-117은 외형이 매우 독특해 둥근 표면이 없으며 전체 부분은 평면을 하나씩 접합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스텔스기인 B2는 이와는 다릅니다. B2는 전신이 매끈하지만 F-117은 전신이 평면입니다. 이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기하학적 물체의 레이더 반사 단면을 계산하려면 컴퓨터 처리가 필요하고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많은 계산이 수행되지만 F-117 프로젝트가 승인된 1970년대에는 컴퓨터가 복잡한 곡면을 처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셨다면 알 수 있는데요. 현재 곡면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수학적 표현은 넙스 곡면입니다. 넙스는 비균일 유리 비스플라인의 약자입니다. 용어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매우 복잡합니다. 넙스를 상용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는 1980년대 미국 실리콘밸리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 스컹크웍스에서 F-117을 설계할 당시에는 복잡한 곡면을 계산할 조건이 없었고 1980년대 B2를 설계할 때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그래서 F-117은 하나씩 전부 평면으로 구성됐고 B2는 전부 곡면으로 구성돼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물론 B2가 더 좋습니다. 이것이 이후 F-117이 퇴역하고 B2가 남은 주요 이유입니다. F-117이 등장하자 멋진 외형으로 각국 국민들에게 사랑받았으며 가장 큰 공헌은 항공기가 레이더에 은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F-117은 미국 F-15와 비슷한 크기의 쌍발 단자 전투기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터보팬 엔진 2개가 동력을 제공합니다. F-117의 일부 전자 설비 및 자동 제어 시스템은 F-16, F-18 등의 전투기에서 파생됐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개발비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스텔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117은 운행 효율을 30% 희생해 종행비가 큰 날개를 채택했습니다. 이 또한 F-117의 기동성이 나빠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F-117이 희생한 두 번째 능력은 탑재 능력입니다. F-117 기체 내에 2개의 무장 적재실은 2.3톤의 탑재 능력만 제공합니다. 미국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이 약 2,000파운드로 1톤이 좀 못되니 이는 페이브웨이 폭탄 2개를 실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최첨단 F-15EX의 탑재 능력은 약 10톤에 달합니다. 이른바 하늘을 나는 무기고로 F-117의 약 5배입니다. 하지만 F-117은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로 실전에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처음 참여한 실전은 1989년 파나마 침공이었으며 이후 1991년 걸프전에서 F-117은 크게 활약했습니다. 약 1300번의 임무와 6905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F-117은 1600개 이상의 주요 표적을 성공적으로 파괴해 전체 전략 목표의 40% 이상을 달성했으며 한 대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연합군의 다른 항공기는 바그다드 시내를 공격하지 않았으며 오직 F-117만이 1991년 1월 19일 낮에 큐팩 임무를 수행해 바그다드 시내 목표물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1992년 F-117팀은 뉴멕시코주 홀로만 공군기지로 이전한 후 중동으로 여러 차례 비행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첫 비행에서 F-117은 홀로만 공군기지에서 쿠웨이트로 직행했습니다. 당시 연속 비행시간은 약 18.5시간으로 F-117의 신뢰성은 여전히 양호했습니다. 1999년 코소보 전쟁 중 F-117은 세르비아의 S-125 대공미사일에 격추됐습니다. 클라크 전 나토 사령관에 따르면 당시 세르비아 공군에 문제가 발생해 레이더가 비정상적 대역에서 작동하자 F-117을 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F-117은 짧은 시간 동안 레이더 화면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F-117이 격추당한 이유입니다. F-117의 은신 기능은 일정 대역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일정 대역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F-117의 전적은 전체적으로 꽤 괜찮은 편인데 왜 단지 20년간 복무하고 2008년에 퇴역했을까요? 다음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F-117은 궁극의 스텔스 기능을 달성했지만 기동성이 없습니다.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1에도 못 미치는 마하 0.9로 너무 느리며 전투 반경은 1000km 미만입니다. 이런 기동성은 더 이상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폭탄 탑재량도 2톤에 불과해 화력 억제 및 방어 돌파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가성비가 높지 않습니다.
F-117의 가격은 1980년대 당시 1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F-14는 3천만 달러로 F-117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유지비도 다른 전투기보다 훨씬 비싸서 미군이 아무리 부자여도 채산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F-117이 대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F-22, F-35, B-2 등 4세대 전투기가 등장하면서 F-117의 중요성도 줄어들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는 더욱 발전한 B-2가 있었고 전투력도 F-22에 미치지 못하고 조금 뒤처졌습니다. 따라서 F-117이 도태되는 건 불가피했으며 2008년에 영광스럽게 퇴역했습니다. F-117은 새로운 시대를 연 전투기로 퇴역 후에도 예우를 받았습니다. 미군 군용기는 퇴역 후 일반적으로 애리조나주의 항공기 묘역에 버려져 야외에 방치됩니다. 하지만 F-117은 퇴역 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네바다주 토노파 공군 기지였습니다. 퇴역한 F-117은 언제든지 현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항원 경락고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이 F-117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0년에 F-117 4대가 다시 개봉됐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F-117이 복귀해 미군의 가상의 적군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았고 F-117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향후 전장에서 F-117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